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김 씨의 자해로 한 달여간 미뤄져 왔는데요. 재개된 재판에서 김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이제 대장동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고 지난해 12월 14일인가에 김만배 씨가 자해로 이제 재판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재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자해 시도가 있었을 당시에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도 사실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걸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재판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재판부가 그냥 바로 재개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병원에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뭐 무리가 없는지,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견 내지 의견을 받고 이제 재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3일부터 이제 재판이 재개가 됐고 사실 김만배 씨가 이 사건을 둘러싼 뭐 핵심 키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의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이다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재판이 중단이 됐었고 한 달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네. 재판이 연기되는 사이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지금 보니까 뭐 수익의 사용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김만배 씨 다시 구속 기소하고 추가 기소하고 대장동 일당들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단 이 추가 기소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기소된 사람은 지금 총 5명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만배 씨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민용 정 실장까지 해서 이제 총 5명을 이제 추가 기소를 한 것이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한 것은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 법 시행보다 사실 더 이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지금까지도 어쨌든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범죄 행위가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아직까지도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공직자가 내부의 이제 기밀이라든지 그런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굉장히 큰 이익을 취득을 한다라든지 뭐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시킨다라든지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사실 정부가 몰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한 것은 사실 포괄일죄로 묶어서 어쨌든 범죄 수익이 굉장히 뭐 7천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정부가 몰수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5명 현재 불구속 기소가 추가로 된 상황입니다. 네. 범죄 행위가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했고 이제 이렇게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사 결과 같은 부분들이 김 씨의 어떤 태도 변화나 입장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하는 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제 지난해에 자해 시도를 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심적 압박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오늘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괴로운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 검찰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김만배 씨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지금 기소하고 구속하고 하는 전방위적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뭐 재판도 쉰 것도 있고 본인도 어쨌든 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조금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진 것도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재판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대로 실제로 실천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 씨가 그 과거에 구속됐을 당시에 자신의 이제 변호인을 메신저로 삼아서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 수사 상황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내려졌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려진 부분이 있는데 김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의도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범죄 수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주변인들 진술에서도 나왔다시피 뭔가 생명줄이라는 표현까지도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쨌든 수사를 받아서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어쨌든 나왔을 때 일정 정도의 수익이 본인에게 남겨져 있다면 사실은 본인이 뭐 모종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없어진다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되거나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수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부동산을 뭐 사라 내지는 뭐 채권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수표도 어떤 방식으로 쪼개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굉장히 상세합니다. 네네. 사실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할 때에는 따로 뭐 제한 시간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의 은닉 자금을 어쨌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김만배 씨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첫 번째로는 극단적 선택의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안전이 위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신변을 확보해야 되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걸 보기는 하지만 사실 뭔가 극단적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든지 이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검찰이 지금 추가 기소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신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일단은 그 신변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김만배 씨가 어떻게 보면 주범인데 그 범죄 수익 은닉에 협조한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범을 빼놓고 주변 인물만 구속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볼 측면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김만배 씨의 신변을 조금 확보를 해놓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이제 최근에 김만배 씨가 언론계 로비한 의혹. 이 사건이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지금 법조계로까지 확산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정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언론계 로비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 신문사의 간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본인은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 분양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빌린 것이고 선이자까지 계산을 했었고 그중에 일부 2억 원가량은 내가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막역한 친구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일간지의 기자 2명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각각 1억 원, 뭐 9천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내가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다. 내지는 아니면 내가 급하게 필요해서 빌렸는데 이미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나는 다 갚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라든지 실제로 얼마나 이자까지 계산이 돼서 이행이 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기는 할 텐데요. 사실 뭔가 불법적인 돈 거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이러한 차용증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수사기관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말을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고 그 말을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미 그 작업에 이제 돌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계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계 역시도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판사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모 판사들의 술자리
술값을 김만배 씨가 대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술집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에 따라서 밝혀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값을 대납한 그런 것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실제로 입금한 내역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까지 나오면서 어디에 누구 판사가 와서 김만배라는 이름을 장부에 적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실제 당사자인 판사에게 취재를 해봤을 때에는 판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건 사실이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누가 결제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이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언론인들, 그 기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처벌을 한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법상의 배임수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내가 금전 거래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뭐 기사를 써준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써야 되는 기사를 안 써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걸 부정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배임수재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가성의 입증이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인데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다들 김영란법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대가성이 입증될 필요가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친한 뭐 친척 사이라든지 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든지 금전거래가 있을 때 일부 이게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9억 원, 1억 원, 9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훨씬 벗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대가성 입증도 물론은 내가 얼마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라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거에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1년에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례를 보면 묵시적인 청탁 역시도 범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돈을 건네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은 부채의식에 의해서 어떠한 뭐 모종의 노력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 범죄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초점에 맞춰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남욱 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김만배 씨가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 관련 대법 판결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라는 거를 그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파장이 큰 사안인데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2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뒤집어진 두 가지 네네. 사건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 당시에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게 2심에서 사실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지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제 결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성남시장으로 있었고 성남시가 이제 행정소송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2심까지만 해도 소송을 제기한 시행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제 성남시가 승소를 하게 됐고 만약에 이것이 무산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시행사가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대장동 개발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야기를 해서 이 판결 두 개를 뒤집었다. 그래서 굉장히 대장동 사업에 탄력을 받았고 권순일 대법관에게 그때 당시에 50억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금전을 마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물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검찰에서 정말로 김만배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50억 클럽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마련에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마련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녹취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나온 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과정
사정들이 사실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이라는 그런 큰 금액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사실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이 두 가지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입에서 이것이 맞다라는 말을 듣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만배 씨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 뭐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50억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 증거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뭐 법조계, 언론계 이렇게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보아온 꼭 행보를 보면 하는 것이 돈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서 내가 입막음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난관이 있으면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회사에 고문으로 앉혀 있는 그런 몇 명의 뭐 기자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법조계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모종의 이제 대가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아니면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정말 판결 뭐 앞뒤로 해서 두 사람 간에 실제로 뭐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고 얼마나 빈번하게 두 사람이 접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 증거로서 뒷받침이 된다면 사실 김만배 씨가 의외로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부분에까지 뭐 희망을 걸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제2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체포가 됐는데 송환 거부 소송을 하면 이게 또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이제 네. 국내로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좀 태도가 바뀐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본인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실제로는 송환 거부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여기서 송환 거부를 소송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 절차들을 다 밟아봤자 어차피 뭐 수개월 정도일 텐데 그런데 내가 수개월 이후에 결국에는 한국에 송환이 되어서 가서 이걸 법적으로 다투자라고 한다면 이게 더 이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악하다고 합니다. 현지의 이제 수용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화가 됐고 지금 현지 체류 비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완전한 정말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용 시설, 일반적인 수용 시설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개월을 머무르면서 있느니 그냥 가서 사실대로 조사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게 훨씬 나의 뭐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사도 이제 자진해서 귀국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급물살을 좀 탈 것이다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쌍방울 측에서는 뭐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뭐 아닌 부분은 적법하게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의혹을 밝히겠다라는 그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막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사실 대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환사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배임 횡령 굉장히 지금 받고 있는 그 혐의라고 해야 되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가 하나를 내가 감추려고 한다 감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큰 사실 덩어리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조사를 굉장히 장시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마도 이제 구속 상태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죗값을 다 이렇게 받겠다.
않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실 진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불기소 결정서에도 뭐 대납의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사실은 뭐 내용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됐던 것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증거가 또 어느 정도 마련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핵심 키맨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어쨌든 자진으로 어쨌든 귀국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와서 그래도 어떠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물론 들어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발언들 이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많이 말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마지막에 이제 마음을 바꾼 것도 본인이 쌍방울 그 임원들을 살펴보면 다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 친척 관계가 있다라든지 뭐 본인과 굉장히 뭐 막역한 사이라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도피를 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주변 인물들이 다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와서 사실을 뭐 얘기를 해야 될 때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숨기고자 한다면 다 사실 주변 사람들 탓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뭐 친동생까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만 본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와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